2004년 가을,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은 평범한 부부가 함께 탄 열차에서 화장실로 간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좌석에서 기다린 시간은 겨우 20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고 승객들은 당황했지만 누구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닫힌 공간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은 혼란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평범해 보였던 부부의 이면에서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10월 17일 일요일 저녁 7시 55분 서울역 대합실은 주말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개찰구 앞 전광판에는 부산행 무궁화호 1427호의 출발 시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로 한 쌍의 부부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김진수, 당시 38살,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옆을 걷는 여자는 서아영, 34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단정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봄 서울 사당동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을 오가던 평범한 남녀였고 1년 뒤인 2004년 가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서울 어디에나 있을 법한 부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영은 부산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갔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1주년을 며칠 앞둔 시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표 챙겼지? 응. 가방에 넣어뒀어. 짧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히 다정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냉랭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말투였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6호차 6호와 6B. 통로를 사이에 두고 창가 쪽 좌석이었습니다. 진수는 6호에, 아영은 6B에 앉았습니다. 아영은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들고 있었고 진수는 평소보다 조금 큰 검은색 더플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칸에 탑승한 승객은 모두 23명. 주말 저녁이었지만 만석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창밖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천안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어둠 속으로 계속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밤 9시 48분 열차가 김천역을 막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에게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진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영은 통로를 따라 객차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은 객차 끝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본 승객은 여럿이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의 청바지, 어깨에 맨갈색 크로스백,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아영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김천을 지나 구미 방향으로, 그리고 대구를 향해. 밤의 어둠은 더 짙어졌고 객차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진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20분이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따라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진수는 다른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객차를 오가며 아영을 찾았습니다. 앞칸, 뒷칸, 연결 부위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12분. 열차가 밀양을 지나고 있을 때 진수는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승무원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진수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간 지 20분이 넘었다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승무원은 즉시 객차 전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합류했습니다. 6호차부터 시작해서 앞뒤 모든 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좌석 아래, 짐칸, 연결 부위. 사람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영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검은색 니트를 입은 여자, 갈색 가방을 맨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지만 그 이후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열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역까지 한참을 달려온 상태였고 긴급 제동을 걸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 그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열차는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 대구역에 임시 정차했습니다. 역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철도경찰도 출동해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 조치됐고 열차 내부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수색은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좌석 아래, 짐칸, 화장실, 심지어 천장까지. 열차의 모든 공간이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서하영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대합실 한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화장실 간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진수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땠는지, 다툼은 없었는지, 아내에게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진수는 모든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평범한 여행이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수의 진술에서 시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20분 뒤에 찾았다고 했다가 10분 만에 불안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두 번째, 진수의 더플백. 평소보다 큰 가방이었고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바닥에서 미세한 금속 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세 번째, 진수의 오른쪽 팔목에 작은 긁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서하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다시 정비를 마치고 부산으로 향했고 진수는 경찰과 함께 대구역에 남았습니다. 닫힌 객차 안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 17일 밤 무궁화호 1427호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가 그 열차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대구역 대합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진행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서하영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광역 수색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중간 하차였습니다. 열차가 김천역을 출발한 후 다음 정차역인 구미역까지는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아영이 몰래 내렸을 가능성. 경찰은 김천역 역무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역무원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열차가 정차한 시간은 2분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은 3명뿐이었고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김천역의 승강장은 좁았습니다. 역무원 2명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검은 니트를 입은 여성이 내렸다면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추락이었습니다. 열차 화장실 창문은 작았지만 마른 체구의 사람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아영의 키는 160cm, 몸무게는 48kg.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강제로 연 흔적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객차 연결 부위였습니다. 열차 객차와 객차 사이 주름판으로 연결된 그 좁은 공간.
문이 두 개 있고 그 사이는 바깥 공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였고 승무원 키 없이는 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하나씩 부정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남편 김진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분이 화장실에 간 시각을 정확히. 경찰의 질문에 진수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9시 48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50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시계를 본 게 아니라서. 기억이 흐릿합니다. 진수의 진술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시간, 상황, 아내의 말투. 세부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혼란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은 열차 내부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목받았습니다. 6호차 화장실 문 아래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길이 약 1cm. 나사못의 머리 부분으로 보이는 금속편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미세한 긁힘과 함께 페인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한 회색. 열차 내부 벽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었을까요? 증거팀의 질문에 승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도 잘 열렸고 경첩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기록을 확인하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하루 전인 10월 16일 6호차 화장실 문에 대한 보수 요청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경첩 헐거움, 확인 필요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고 정비팀은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쓰러지거나 문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 그 과정에서 헐거워진 나사가 떨어졌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화장실 안에는 다른 흔적이 없었습니다. 혈흔도 머리카락도 격렬한 움직임의 증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은 승객 진술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6호차에 탑승했던 23명. 그중 19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다고. 특이한 소음도, 특이한 움직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한 명의 증언이 달랐습니다. 박은희. 당시 29살. 6호차 사비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9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뒤쪽 좌석에서 작게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으니까. 근데 여자 목소리가 한 번 커졌어요. 그만 좀 해라고. 그렇게 들렸어요. 박은희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내 조용해졌다고. 그리고 얼마 후 여자가 통로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고. 그분이 화장실 간 뒤로는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졸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자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즉시 진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내분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혀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싸우지 않았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은 계속 무릎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경찰은 진수의 소지품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검은색 더플백 안에는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두꺼운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인데 장갑을 가져가셨군요. 부산도 밤에는 추우니까요. 이 장갑 새 거네요. 택이 붙어 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의 손바닥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친 표면에 닿은 것처럼. 경찰은 진수의 팔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팔목에 긁힌 자국,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상처 언제 생긴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 정리하다가 열차 안에서 생긴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진수의 답변은 짧아졌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밤 9시. 경찰은 진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유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사 협조 차원이었지만 사실상 감시 체제였습니다. 대구역 인근 여관 1층. 경찰 2명이 문 앞에 대기했습니다. 진수는 좁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사라진 아내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감춰야 할 무언가였을까요? 수색 이틀째 밤, 경찰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의심을 받는다는 것. 법칙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아영의 실종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사라진 신부, 무궁화호 미스터리, 닫힌 공간의 증발.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천역에서 구미역 구간, 약 50km. 열차가 달린 그 구간의 선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수색대는 이틀 동안 철로 양쪽을 걸었습니다. 풀숲, 배수로, 경사면. 사람이 떨어졌다면 흔적이 남았을 장소들. 하지만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오후, 수색대 중 한 명이 철로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 경사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발 한 짝, 검은색 운동화, 여성용 230mm 사이즈. 밑창에는 흙과 이끼가 묻어 있었고 신발끈은 풀어진 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진수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아내분 신발입니까? 진수는 신발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습니다. 아영이가 신고 있던 것 같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위치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열차 선로에서 경사를 따라 내려간 곳. 만약 누군가 열차에서 떨어졌다면 구르다가 멈출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주변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도, 가방도, 다른 신발도, 심지어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짝만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사팀 회의에서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떨어졌다면 양쪽 신발이 다 벗겨지거나 아예 신은 채로 있어야 정상입니다. 신발 한 짝만 의도적으로 놓았을 가능성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락으로 위장하려는. 대화는 점점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진수를 향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진수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10월 17일 오후 3시 42분. 진수는 부산에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15초. 경찰이 역추적한 결과 그 번호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명의는 JNJ 투자 컨설팅. 하지만 실체를 확인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리딩방 사기 조직. 2004년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식 리딩방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 경찰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 이 번호로 전화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릅니다. 제가 전화한 적 없는데요. 통화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게 말했습니다. 잘못 건 걸 겁니다. 3분이 넘는 통화를 잘못 걸었다고요?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진수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진수의 계좌에서 총 4,7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송금처는 여러 곳이었지만 최종 수취인은 모두 리딩방 관련 계좌였습니다. 4,70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진수의 월급은 200만 원 수준. 1년치 월급을 훨씬 넘는 돈이 증발한 것입니다. 경찰은 진수의 대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 카드론 1,500만 원, 사채로 추정되는 차용증 4천만 원. 총 빚은 8,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습니까?
작년 겨울부터입니다. 아내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으니까.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리할 문제니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수의 삶은 겉으로 보이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필요한 남자, 사라진 아내. 그 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밤 11시. 경찰은 진수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김진수 씨, 아내분 명의로 보험 가입하신 게 있습니까?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 얼마짜리로 가입하셨습니까? 작년 결혼하고 나서. 2억 원짜리요.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남자, 거액의 보험, 그리고 사라진 아내. 경찰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험 가입 사실이 드러난 다음 날, 경찰은 보험회사에 정식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본 서류는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가입일자 2003년 11월 3일, 결혼식 직후였습니다. 보험 종류 종합 사망보험. 사고사의 경우 2억 원, 일반 사망의 경우 1억 원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38만 원. 진수의 월급 200만 원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 보험 가입자는 서하영이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은 진수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 혼자 방문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남편분이 아내가 바빠서 제가 대신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 남편분이 다 가져오셨고요. 아내분 서명도 남편이 했습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서명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보험 계약서의 서하영 서명과 그녀가 평소 쓰던 서명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였습니다. 진수는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영이가 직접 서명한 겁니다. 제가 집에 가져가서 받아왔어요. 그럼 아내분은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계셨겠네요. 당연하죠. 하지만 아영의 친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영이는 보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큰 보험을 들었다면 분명 말했을 거예요. 남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영이 말로는 착하다고. 근데 요즘 좀 이상했대요. 어떻게요?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전화통화도 자주 한다고. 아영의 친구 최지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 아영이가 남편이 요즘 이상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경찰은 진수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10월 17일, 진수와 아영이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 오후 5시쯤, 진수는 혼자 집 근처 철물점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물점 주인의 진술. 장갑을 사가셨어요. 두꺼운 작업용 장갑이요. 새 제품으로요. 무슨 용도로 쓴다고 하던가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두꺼운 걸. 좀 이상하긴 했죠. 진수의 더플백에서 발견된 바로 그 장갑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수가 부산으로 가는 진짜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려 갔다고 했지만 통화 기록은 달랐습니다. 10월 15일 이틀 전, 진수는 부산에 한 번으로 6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짧은 통화였습니다. 1분 미만. 마치 약속을 확인하는 듯한 패턴이었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한 결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부경투자클럽. 하지만 실체는 리딩방 사기 조직의 지사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김진수라는 사람 압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돈을 넣었어요. 얼마나 넣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아마 5천만 원 가까이?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렸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분노를 참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수 씨가 10월에 연락했습니까? 네. 부산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만나자고. 무슨 목적으로요? 돈 얘기였죠. 더 투자하고 싶다고. 이번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큰 돈이요? 네. 곧 목돈이 생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곧 생길 목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경찰은 진수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사채. 총 빚은 8,5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더 있었습니다. 최종 집계액 9,30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이었습니다. 직장인이 평생 일해도 갚기 어려운 금액.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수의 월급 전체가 이자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보험. 사고사 기준 2억 원. 빚을 갚고도 1억 원이 남는 돈이었습니다. 김진수 씨,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부산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가려고요. 투자클럽 사람들을 만나려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았어요.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기가 됩니다. 무슨 동기요?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없애야 할 동기 말입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영이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명의로 몰래 보험을 들고 빚에 쪼들리면서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니면 들키기 싫어서 아닙니까? 계획이 들킬까봐.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내를 사라지게 만들 계획을. 보험 조사가 끝난 지 이틀 후 경찰은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 열차 내부를 다시 한번 정밀 조사했습니다. 6호차, 특히 화장실과 연결 부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미세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물. 객차 연결 부위 바닥에서 채취한 섬유 조각.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 가닥이었습니다. 색상은 검은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것은 니트 섬유였습니다. 서아영이 입고 있던 검은색 니트와 동일한 재질이었습니다. 연결 부위에 이게 왜 있을까요? 옷이 쓸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나가거나 혹은 말끝을 흐린 감식 반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두 번째 발견물. 연결 부위 문 손잡이에서 검출된 지문. 부분 지문이었지만 대조결과 김진수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연결 부위 문은 일반 승객이 열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승무원 키가 필요합니다. 그럼 김진수 씨 지문이 왜 거기 있습니까? 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만졌는지. 혹시 아내를 찾으면서 만지지 않으셨습니까? 아, 맞아요. 찾을 때 여기저기 다 열어봤어요. 그때 만졌을 거예요.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발견. 열차 바닥 6호차와 7호차 사이 연결 부위 주름판 틈새에서 작은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금속 고리. 직경 2cm 정도의 작은 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방 손잡이에 달리는 부속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영이 메고 있던 갈색 크로스백에서 정확히 같은 모양의 고리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아영의 가방은 진수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해 조사한 결과 손잡이 연결 부위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진 것처럼. 이 가방 언제 찢어진 건지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아내분이 화장실 갈 때도 이 가방을 메고 갔습니까? 네. 아마요. 그럼 이 고리가 연결 부위에서 발견된 건 아내분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뜻입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체구의 여성 경찰관이 서아영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6호차 연결 부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맨 채로 여러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 가방 고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잡혀 끌려가거나 격렬하게 저항할 때는 달랐습니다. 손잡이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연결고리가 빠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곳에서 무언가에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현 실험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은 열차 운행 기록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10월 17일 밤 9시 48분. 열차가 김천역을 출발한 직후. 그 구간은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열차는 시속 90km로 달리고 있었고 커브를 돌 때 원심력으로 인해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연결 부위는 가장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름판이 좌우로 흔들리고 바닥도 약간 들썩였습니다. 그곳에서 균형을 잃는다면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의 문.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주행 중 흔들림으로 저절로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문을 열어놓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했다면 수사팀 회의에서 한 형사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급커브 구간에서 강하게 밀어낸다면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요? 네. 타이밍만 정확하면 가능합니다. 경찰은 김진수의 더플백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두꺼운 작업용 장갑. 겉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고 손바닥 부분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그 얼룩은 열차 내부 페인트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장갑 안쪽 손가락 부분에서는 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진수의 것이었습니다. 이 장갑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한 적 없습니다. 부산 가서 쓰려고 샀던 건데. 그럼 왜 땀이 묻어 있습니까? 한번 껴봤나 봅니다. 껴보기만 했는데 손바닥에 열차 페인트가 묻습니까?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장갑을 끼고 아내를 연결 부위로 유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그곳에서 급커브 구간을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흔들리는 순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아영은 저항했을 것입니다. 가방 끈을 잡으며 버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커브의 원심력과 남편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방 고리가 떨어지고 문이 열리고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진수는 장갑을 벗어 가방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좌석으로 돌아왔습니다. 20분을 기다린 후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를 놓쳤습니다. 가방 고리, 니트 섬유, 장갑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목격자의 진술.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박은희의 증언은 계속 경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박은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자 목소리로. 그만 좀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뭐라고 작게 말했는데 그건 못 들었어요. 그 후에는요?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여자가 일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의자 끄는 소리요.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9시 40분쯤? 정확하진 않지만 아영이 화장실로 간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선로 주변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김천에서 구미 구간 약 700m 아래 계곡까지. 그곳은 가파른 경사면이었고 나무와 바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색 열흘째 되는 날, 계곡 하단 큰 바위 틈에서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갈색 천 조각.
크로스백의 일부로 보이는 가죽 파편이었습니다. 찢어지고 훼손된 상태였지만 서아영의 가방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작은 금속 지퍼가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서아영은 그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열차에서 700m 아래로. 그리고 김진수는 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째, 경찰은 김진수를 정식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용의자로.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서에는 3가지 핵심 근거가 담겼습니다. 첫째, 재정적 동기. 9천만 원이 넘는 빚과 2억 원의 보험금. 둘째, 물적 증거. 연결 부위에서 발견된 니트 섬유, 가방 고리, 장갑의 페인트 흔적. 셋째, 정황 증거. 모순된 진술, 목격자 증언, 계곡에서 발견된 유류품.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김진수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 가지만은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수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투룸 빌라. 신혼부부가 살기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텔레비전, 안방에는 침대와 옷장. 평범한 신혼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서류들이 발견됐습니다. 대부업체 차용증 5장. 모두 김진수 명의였습니다. 금액은 각각 8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총 4400만 원. 은행 대출 외에 숨겨둔 사채였습니다. 이자율은 월 5%. 불법 고리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김진수의 필체로 쓰인 숫자들. 9,300만 원. 보험금 2억. 마이너스 9,301만 700.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보험금에서 빚을 갚으면 남는 돈 1억 700만 원. 검찰은 이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김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메모는 언제 쓴 겁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보험금 계산을 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아내 보험금에서 빚을 빼는 계산을 궁금해서 했다고요?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찰은 김진수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문자 메시지 복원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작업 끝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복원됐습니다. 발신일 10월 16일 사건 하루 전. 수신자 10-58-89 리딩방 관계자로 확인된 번호. 내용 내일이면 해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은 밤 11시 23분. 김진수가 아영과 함께 잠든 시각 혹은 아영이 잠든 후 몰래 보낸 시각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무슨 뜻입니까? 빚을 갚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갚으려고 했습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부산 가는 게 그 방법이었습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진수의 직장 동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 말투, 태도. 그리고 한 동료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쯤 김 대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언제부터 죽은 걸로 인정받나요?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실종 신고 후 5년이라고 했죠. 보통 그렇잖아요. 김진수 씨 반응은요? 5년이나 걸리냐며. 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동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김진수의 대학 동기. 9월 말에 진수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술을 많이 마셨고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살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정리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보험회사 직원도 조사했습니다. 서하영 명의 보험을 관리하던 설계사. 그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올해 8월에 김진수 씨가 전화했어요. 보험금 지급 조건을 물어봤어요. 어떤 조건이요? 사고사 기준이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2억 원이 나오는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일반적인 사고사 기준을 설명했죠. 교통사고, 추락, 익사. 그런 것들이요. 그때 김진수 씨 반응은요? 꼼꼼하게 메모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 말이 이제는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계곡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서하영의 시신을 찾기 위해. 하지만 계곡은 깊었고 물살은 빨랐습니다.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색 35일째 되는 날, 계곡 하류, 바위 틈에 걸려있는 천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니트 소매 부분이었습니다. 크기는 약 15cm, 찢어지고 흙에 젖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하영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시신 없는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기소장에는 5가지 핵심 증거가 명시됐습니다. 첫째, 재정적 동기. 9,300만 원의 빚과 2억 원 보험금. 둘째, 사전 계획. 장갑 구입, 보험금 계산 메모, 리딩방 관계자와의 문자. 셋째, 현장 증거. 연결 부위의 니트 섬유, 가방 고리, 장갑의 페인트 흔적. 넷째, 목격 증언. 부부 다툼 목소리, 진수의 수상한 행동. 다섯째, 유류품. 계곡에서 발견된 신발, 가방 파편, 니트 소매. 기소 죄명은 살인이었습니다. 김진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첫 공판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몰래 보험을 들었습니까? 사랑했다면 왜 빚을 숨겼습니까? 사랑했다면 왜 내일이면 해결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승객, 승무원, 동료, 친구 모두 하나같이 진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도,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없다고. 모두 정황일 뿐이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영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법정에서 판결문만 들어야 했던 그 슬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05년 6월이었습니다. 김진수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동기는 명확했으며 정황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극악한 범죄다. 재판부의 판결문 중 일부였습니다. 김진수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면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언론에서도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무궁화호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회자되다가 다른 사건들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새로운 뉴스들이 지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서하영의 부모는 딸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계곡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아영이를 꼭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아영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006년 봄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 차가운 결론이었습니다. 서아영은 영원히 그 계곡 어딘가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가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김진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아영의 대학 동기 정미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영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진수는 즉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미란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영이가 살아있다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미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11월쯤이었어요. 사건 한 달 후였죠. 제가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남포동 거리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뒷모습이었는데 아영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요? 쫓아가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쳤어요. 그때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김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었을 겁니다. 아영이는 이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영이는 사건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요? 만약 내가 사라지면 날 찾지 말라고 했어요. 김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울한가 보다 싶었죠.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혹시 아영이가 계획한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김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도관이 경고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미라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보험에 대해 아영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빚을 숨겼어요? 김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미란의 이야기는 경찰에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 구체적 증거도 없습니다.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란의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왔습니다. 혹시 서아영이 가출한 거 아닐까? 남편 빚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 근데 시신도 안 나왔잖아.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2007년 봄, 김진수는 교도소 면담실에서 한 명의 기자를 만났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나온 젊은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취재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요. 시신도 없고 직접 목격자도 없고. 기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영이랑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영이가 알게 됐어요. 제 휴대전화를 보고. 언제요? 부산 가는 열차 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간 사이 아영이가 제 휴대전화를 봤대요. 문자 메시지를 본 거죠. 리딩방 관계자한테 보낸 문자요? 네. 아영이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김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차 안에서 아영이가 다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왜 숨겼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영이가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해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영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기자는 메모를 하다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장갑은 왜 샀습니까? 부산에서 쓰려던 게 정말입니까? 김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장갑은 다른 용도였어요. 무슨 용도요? 리딩방 관계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부산에서 그 사람한테 따지려고 했습니다. 제 돈 돌려달라고.
혹시 몸싸움이 벌어질까봐 장갑을 샀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경찰은 안 믿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증거가 다 저한테 불리하니까. 기자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무궁화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기사에는 김진수의 새로운 진술과 정밀한의 목격담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은 판결을 내렸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기사는 작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다시 잊혀져 갔습니다. 김진수는 교도소에 남았습니다. 서하영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17일 밤 무궁화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하영은 정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김진수는 정말 범인인지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인지, 그 모든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여름, 김진수가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 한 명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찾아왔습니다. 민간조사기관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수의 변호인이 의뢰한 재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복원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전문가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찰 포렌식 팀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2004년 10월 17일 오후 5시 15분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복원된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미안해. 단 3글자였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수신자 번호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일부만 나왔는데 10-37.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나머지는 데이터 손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김진수는 한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보낸 건 맞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낸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삭제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전문가는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발신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정확히는 3번 출구 근처에서 발신됐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15분. 저희가 열차 타기 2시간 40분 전이네요. 맞습니다. 부인과 함께 역에 도착한 직후로 보입니다. 김진수는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아영이랑 역에 도착해서 잠깐 화장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자를 보냈나? 누구한테 보낼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리딩방 사람? 아니면 김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은 변호인에게 전달됐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직전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심리적 갈등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범행 전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도 불명확하고 내용도 모호합니다. 재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또 다른 방향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강민호 박사였습니다. 그는 김진수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전형적인 계획 범죄자의 프로필과 맞지 않습니다. 강 박사는 학회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 범죄자들은 보통 감정 기복이 적고 냉철하며 범행 후에도 침착합니다. 하지만 김진수는 사건 당일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가요? 한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발적이라면 장갑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강 박사는 미안해 문자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 2시간 반 전에 보낸 사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행을 앞두고 죄책감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 박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김진수가 다른 사람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면? 무슨 뜻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극단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식의 협박이요. 그래서 보험금을 노리게 됐다는 건가요?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안해 문자는 협박한 사람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2008년 봄,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서아영의 친구였던 최지연이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아영이가 제 집에 맡겨둔 거예요. 이사할 때 찾았는데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 9월 20일자 일기였습니다. 진수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밤마다 전화 통화하고 잠도 안 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그리고 10월 5일자. 오늘 오빠 휴대전화를 봤어. 미안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문자들이 이상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곧 해결하겠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 물어볼까 말까 고민 중이야. 10월 10일자. 결국 물어봤어. 오빠는 처음엔 화를 냈다가 나중엔 울었어. 빚이 있대. 많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 어떡하지? 나도 돈을 벌어야 하나. 그리고 10월 16일자. 사건 하루 전. 내일 부산에 간다. 엄마 아빠 보러. 오빠도 같이 간대. 오빠 표정이 안 좋아. 뭔가 불안해 보여. 괜찮을까?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경찰은 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아영은 남편의 빚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보험 가입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부인이 남편을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열차 안에서 남편의 의도를 눈치챘다면 저항했을 겁니다. 실제로 가방 고리가 떨어진 것도 그 증거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부인이 먼저 도망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설마요. 달리는 열차에서 어떻게 도망쳐요? 중간에 내렸을 수도 있죠. 우리가 놓친 방법으로. 논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진수는 교도소에서 일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영이가 알고 있었구나. 제가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드시나요? 면회 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김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정말 죽였다면 아영이는 끝까지 저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설 때까지도.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한 거고요. 김진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라는 세 글자.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리딩방 관계자에게 보낸 것일까요? 아내에게 보내려다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일까요? 모든 것이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2004년 10월 17일 오후 5시 15분 서울역 대합실 3번 출구 근처. 김진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미안해라고 보낸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체념이었을까요? 답은 오직 그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수는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돼 있지만
가석방 신청은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서하영의 부모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채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같았습니다. 아영이를 꼭 찾아주세요. 하지만 아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010년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재수색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궁화호 1427호는 2008년에 폐차됐습니다. 그 열차가 달리던 노선도 지금은 KTX로 대체됐습니다. 사건의 현장은 이미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김진수는 정말 아내를 죽였을까요? 증거는 많았습니다. 동기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범행 장면 목격자도, 결정적 물증도 모든 것이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법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판단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다는 기준. 그것이 100% 확실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서하영에게는 정말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정밀한의 증언처럼 아영이 스스로 사라진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남편의 빚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요? 일기장은 그녀가 남편을 걱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오빠 표정이 안 좋아. 뭔가 불안해 보여. 그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셋째, 미안해라는 문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진수가 누구에게 왜 보낸 것일까요? 그것이 이 사건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범행 전 죄책감의 표현이라 하고 어떤 이는 제3자 개입의 증거라 합니다. 어떤 이는 아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해석은 무수히 많습니다. 2004년 10월 17일 밤 10시 12분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흔적도 없이. 그것이 살인이었는지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도주였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김천에서 구미로 향하던 그 구간, 어둠 속을 달리던 열차, 객차 연결 부위의 흔들림, 그리고 20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법정은 답을 냈습니다. 언론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하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스스로 떠난 것인지 누군가에게 당한 것인지, 김진수가 정말 범인인지 아니면 불운한 남편일 뿐인지, 그 모든 것이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4년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했던 가족들은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빚, 보험, 거짓말, 의심.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거짓이 쌓이기 전에, 대화가 끊기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2004년 10월 17일 밤 무궁화호는 흔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이 채널이 다루는 미제 사건과 미스터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